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인학습지 1위 가벼운 학습지와 저희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가 함께 학습지와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가벼운 세계사 학습지라는 컨셉인데 쉽게 말해서 인물로 보는 세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물 이야기가 아닌 시대 배경과 이 인물이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또 정형화된 이야기가 아닌 뒷이야기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담아냈습니다. 하루 15분 정도로 학습지와 영상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재밌고 알차게 할 수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이트를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더 와닿으실 겁니다. 댓글과 자세히 보기란에 구독자분들 전용 쿠폰도 넣어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 타임라인 브로마이드와 세계사 지도도 굿즈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학습지 표지가 예뻐서 좋았습니다. 그럼 히틀러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인물, 나치를 만든 인물, 독재자, 학살자, 희대의 악마, 악의 화신, 악마의 자식, 미치광이, 이 모든 수식어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히틀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인물이 이런 무시무시한 수식어를 가지게 되었는지 히틀러의 인생과 함께 알아보죠. 히틀러는 1889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 브라우나우아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히틀러는 독일인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출신이죠. 히틀러는 아버지 알로이스 히틀러와 그의 세 번째 부인 클라라 사이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히틀러 위로는 모두 히틀러가 태어나기 전에 유아기 때 병으로 사망했고, 이후 태어난 남동생은 6살에 사망했죠. 7살 터울의 막내 여동생 파울라 히틀러만 살아남았습니다. 히틀러가 맞이가 된 셈이죠. 온순한 어머니와 간세청 공무원 출신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틀러의 어린 시절은 비교적 평범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이었기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만 안정적이었을 뿐 히틀러의 아버지는 권위적이며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술고래인 아버지로부터 자주 얻어맞았죠. 히틀러에게 위안이 되어주던 것은 그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히틀러는 열렬한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그리기 좋아했죠. 그래서 미대에 가길 간절히 원했지만 아버지 알로이스는 자신처럼 공무원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죠.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는데 히틀러는 아버지에게 졌습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린츠에 위치한 국립실업학교 레알슐레에 입학했죠. 초등학교 때까지 최우수 학생이었으나 레알슐레에서는 형편없는 성적을 받게 됩니다.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 따르면 히틀러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반항심으로 일부러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러다 히틀러가 14살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 알로이스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급사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아버지와 마찰이 잦았지만 미운 정이었는지 아니면 가세가 기울었다는 불안감이었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누구보다 슬퍼하며 펑펑 울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히틀러는 아예 학업을 놓아버렸고 결국 레알슐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더 작은 학교로 전학하지만 16살 때 폐결핵으로 1년간 학교를 쉬다가 결국 자퇴를 하게 되죠. 뭘 하면서 살아갈지 고민하던 히틀러는 이제 반대하는 아버지도 사라졌겠다 화가의 꿈을 위해 18세였던 1907년 비엔나로 향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이듬해 히틀러는 또 한 번 비엔나 미술 아카데미에 도전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인상주의, 초현실주의 등의 화풍이 인기를 끌던 시대에 히틀러의 그림은 지극히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의 그림은 심사원들이 보았을 때 예술보다는 건축 스케치에 가까웠거든요. 이때부터 한성격했던 히틀러는 직접 교장을 찾아가 자신을 왜 떨어뜨렸냐며 항의했습니다. 교장은 히틀러에게 차라리 건축학교를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했죠. 히틀러는 조언을 듣고 건축학교로 꿈을 바꾸게 되는데 이 꿈 역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건축학교에 가려면 높은 학력이 필요했는데 히틀러는 실업학교를 중퇴한 중졸이었으니까요. 결국 히틀러는 미대에도 건축대에도 진학하지 못한 채 뚜렷한 목표도 없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어머니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시죠. 히틀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주치의는 그 당시 히틀러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히틀러처럼 그렇게 비통해하고 슬픔에 가득 찼던 젊은이를 결코 보지 못했다. 하지만 히틀러의 삶이 완전히 비참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꽤 많은 재산과 연금을 남겼거든요. 또 히틀러는 부업 삼아서 그림 엽서와 우표 등을 그려 판매했는데 이게 꽤 잘 팔려서 수입이 상당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역경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도 비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틀러는 시대상과 엮이며 시작되죠. 당시 비엔나에는 반유대주의 사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온건한 정책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디아스포라의 대명사격이 유대인이죠. 당시 유대인은 국가도 없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대표적으로 치자면 이민자들 혹은 난민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른 곳들과 다르게 이민자와 난민들을 잘 받아주는 온건한 정책을 시행하니 유대인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왜 반유대주의가 퍼진 걸까요? 지금도 이민자와 난민들이 유입되면 갈등이 생기죠. 이들이 사회 하층민이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민자이면서도 맹렬한 성취욕과 교육열로 독일계가 장악하고 있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학력 직업에서 눈부시게 성공했고 언론계와 금융산업, 토착산업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죠. 유대인에게 추월당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쟁심과 질투심, 나아가 증오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잘 안 풀리면, 돈이 잘 안 벌리면, 직업이 변변치 않으면 내 탓이라고 하는 것보다 탓할 대상이 있으면 좋겠죠. 대중의 공통된 생각과 증오, 감정은 정치인의 힘이 됩니다. 반유대주의 운동이 생겨났고 이 운동을 선도한 사람이 카를 리거와 게오르크 리터폰 세네러였죠. 카를 리거는 탁월한 선동가적 재능을 발휘해 반유대주의를 전파하며 비엔나의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대중을 동원하는 리거에게 감명을 받았죠. 동시에 반유대주의에도 동조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히틀러는 24살에 비엔나를 떠나 독일 남부의 미넨으로 향했습니다. 미넨에서도 그의 삶은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독일의 건축물을 그려내며 세상과는 벽을 쌓고 살았죠. 제1차 세계대전의 기점으로 히틀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히틀러는 일찍이 독일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갖고 있었는데 1914년 7월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즉시 독일군의 입대를 지원했습니다. 히틀러의 조국은 오스트리아였지만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다민족적 군대를 싫어했거든요. 독일이야말로 히틀러에게 진정한 마음의 조국이었고 히틀러는 입대를 통해 독일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독일군 연락병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히틀러는 군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적진의 참호를 넘나들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가운데 여러 개의 메달도 받았죠. 히틀러가 속한 연대는 한 달 만에 3,600명 가운데 600명만 남을 정도로 참혹한 전투가 지속되었지만 히틀러는 군대에 들어와서야 삶의 의미를 찾고 소속감을 느끼며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히틀러의 최종 계급은 하사대우 상등병이었는데 사병 계급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1급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히틀러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죽을 때까지 왼쪽 가슴에 이 훈장을 매달고 다닐 정도로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부사관으로 진급하지는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연락병으로서의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부사관으로 진급하기엔 지휘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후 1918년 10월 히틀러는 폴랑드르 전선에서 영국군이 쏜 머스타드 가스 공격으로 일시적인 실명을 겪고 군사병원으로 이송되죠. 11월 11일 회복 중에 있던 히틀러는 병상에서 독일의 항복을 알게 됩니다. 히틀러는 울분을 토할 정도로 크게 분노하고 괴로워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독일은 패배할 수 없는 나라였건만 배신자들이 나라를 팔아넘겨서 패전했다고 생각했는데 히틀러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패전으로 이끈 독일 혁명과 그 뒤에 들어선 바이마르 공화국은 히틀러에게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었죠. 우상이었던 독일의 패배에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직업도 거처도 아는 사람도 없었기에 자신에게 유일하게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 군대에 계속 남았죠. 그러던 중 히틀러는 미넨 지역사령부의 선전부가 개설한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좌익 사상에 감염되기 쉬운 군인들을 민족주의적으로 계몽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이었죠. 히틀러는 동료 수강생들을 상대로 민족적 반공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히틀러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전부는 독일 정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급진적 정당을 감시하는 임무도 히틀러에게 맡겼는데 이 정당 중 하나가 바로 나치당의 전신 독일 노동자당이었죠. 1919년 9월 히틀러는 독일 노동자당이 뭘 하는 당인지 알아보라는 선전부의 명령에 독일 노동자당의 토론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처음엔 토론회를 그저 듣고만 있었던 히틀러는 참석자 중 한 명이 바이에른을 독일 제국에서 분리해 오스트리아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벌떡 일어서서 그 주장을 사정없이 반박했죠. 일종의 연설에 가까웠던 히틀러의 열띤 반박은 독일 노동자당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뒤 독일 노동자당의 창시자인 안톤 드렉슬러가 히틀러에게 다가왔죠. 그는 히틀러에게 나의 정치적 각성이라는 소책자를 전해주며 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히틀러는 소책자를 읽어보았고 드렉슬러의 민족주의, 반자본주의, 반마르크스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 이념에 매료되었죠. 며칠 동안 당에 가입할지 말지 고뇌하던 히틀러는 결국 당에 가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히틀러는 생긴 지 1년도 되지 않은 독일 노동자당의 당원이 됩니다. 히틀러의 등장으로 조용한 토론 모임 같았던 당에는 갑자기 활력이 솟아났죠. 당원이 된 히틀러는 선전 담당을 맡았고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맥주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뛰어난 응병가였던 히틀러는 빠르게 청중들을 끌어모았고 간단하고 쉬운 언어, 강한 자기확신, 적들에 대한 원색적이고 집요한 공격으로 청중을 사로잡았죠. 입당한 지 5달 만에 히틀러는 최초의 대중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쯤 당은 히틀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미넨 맥주홀에서 열린 제1회 대중집회는 2,000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사무실도 없었던 작고 초라한 독일 노동자당은 이제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대중정당으로 일어섰죠. 이날 독일 노동자당은 25개조 강령을 발표했는데 그 강령에는 모든 독일인을 대독일로 통합하고 굴욕적인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유대인을 독일 민족에서 배제하고 모든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일주일 뒤 독일 노동자당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당의 약칭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나치이죠. 그런데 사실 히틀러에게 나치당의 본질은 강령이나 이념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그리고 참다운 국가사회주의자에겐 단 한 가지의 신념만이 있다, 즉 민족과 조국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히틀러는 한 번도 진지하게 이념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단순한 국가 지상주의자에서부터 좌익사회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가 나치당에 모여들 수 있었죠. 히틀러는 자신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한 모두를 아우르고 조종했고 전후 경제난에 시달리던 독일인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2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독일 사회의 혼란상이 히틀러라는 선동가를 만들어낸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히틀러도 없었을 것이라 말하는 이유입니다. 군인으로 참전하지도 않았을 테고 재능을 찾는 일도 없었을 테고 패배로 인해 독일 정치가 급진적이게 변하지도 민중들이 증오에 찬 선동가의 말을 듣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현대 사회에서도 정치의 극단화 혼란한 사회상 속에서 선동가적인 정치인의 등장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921년 여름 히틀러는 드렉슬러와 권력 투쟁을 하던 중 탈당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시 드렉슬러는 민족주의 정당의 연합을 주장했는데 히틀러는 모든 정당이 해산한 뒤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나치당에 입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히틀러의 탈당으로 나치당이 흔들렸고 히틀러는 재입당의 조건으로 독재적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당위원회는 요구를 즉시 받아들였죠. 당 안에서 견제자가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나치당은 히틀러 당이 되었고 이 시기부터 히틀러를 향한 지도자 숭배가 시작되죠. 히틀러에게는 처음으로 피러, 즉 지도자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1921년 11월에는 나치당의 완력부대인 돌격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돌격대는 히틀러의 폭력 혁명을 수행할 공격과 정복의 도구였죠. 1922년 말 당원수는 6,000명으로 늘어났고 이듬해 11월에는 5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난한 젊은이들은 맥주홀에서 열변을 토하는 히틀러에게 점점 빠져들었고 히틀러는 소년, 소녀들을 중심으로 청년 조직을 만들어 전위부대로 삼았죠. 이쯤부터 히틀러는 국가를 전복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히틀러는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미넨의 군경찰, 전기의 보수파 지도자들과 동맹하여 바이에른주를 장악한 뒤 베를린으로 진격한다는 것이 히틀러의 계획이었죠. 1923년 11월 8일 저녁 미넨의 한 맥주홀에서 공화국 혁명 5주년 기념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히틀러와 나치당의 돌격대는 이 맥주홀에 난입하여 그 자리에 있던 바이에른 주정부의 요인들에게 총기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민족혁명이 일어났음을 선포했죠. 히틀러는 베를린과 바이에른 정부는 지위를 잃었고 새 정부가 형성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미넨 폭동이죠. 그러나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히틀러와 뜻을 같이 하겠다던 보수파 지도자들은 배신했고 주정부 요인들은 주방을 통해 도망쳤죠. 다음날 새벽 히틀러는 시위대를 이끌고 오데온 광장을 행진했지만 도망친 바이에른 주정부 요인들이 경찰력을 동원해 진압에 나선 탓에 히틀러의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죠. 이틀 후 히틀러는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재판장은 자신의 선전장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자신을 민족운동의 진두 지휘자이자 국가재건의 최고 일꾼으로 둔갑시키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9개월 징역을 살다가 석방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히틀러는 자신이 없는 사이 난장판이 된 나치당을 재건하고 통일시켰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나치당은 미넨 지역당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죠. 나치 선동가들의 거친 연설과 선전도 쉽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중에게 이성이 있었다는 말이죠. 나치당이 권력을 잡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29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불황이었습니다. 세계 대불황으로 안 그래도 어려웠던 독일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절망에 빠진 독일인들은 기성 정치 세력을 공격하며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히틀러에게 매료되었죠. 결국 1930년 9월 제국의회 선거에서 파산한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 나치당에 표를 던졌습니다. 나치당은 18.3%의 표를 얻고 전체 557석 가운데 107석을 차지했죠. 1932년 히틀러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는데 현대 기술적 매체들을 최초로 동원했습니다. 추궁기 음반을 5만 장이나 발송하고 발성 영화를 제작해 배포하고 선거 화보를 발간했죠. 결과적으로 히틀러는 대선에서 낙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30%, 2차 투표에서 36%를 득표하며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1932년 총선에서 나치당은 230석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나치는 국회 제1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섰습니다. 1933년 1월 30일 히틀러는 마침내 제국 총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죠. 엽서와 우표를 그려 팔던 화가 지망생 청년이었던 히틀러가 제1야당 대표를 거쳐 무려 제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선동과 선전 연설만으로 말이죠. 그리고 히틀러는 이빨을 드러냅니다. 총리 취임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1933년 2월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범인은 마리누스 판데르 루베라는 네덜란드인 공산주의자였는데 히틀러는 이 사건을 빌미로 공산당을 탄압하고 독재로 가는 길을 열었죠.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 다음 날 히틀러는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설득하여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 비상 명령을 받아냅니다.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공산주의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방위 조치라는 설명이 붙은 이 비상 명령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이 제한되고 영장 없이 체포와 수색이 가능했죠. 4천여 명의 공산단원, 사회민주당원, 자유주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선동당한 국민들은 공산주의 혁명을 막기 위해서는 나치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몰아내는 것은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대상과 당시 독일 정치 상황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히틀러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행한 일들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척결로 볼 게 아니라 견제 세력 제거로 보아야 하죠. 대중 선동에도 성공한 나치당은 288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고 헌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3분의 2 의석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히틀러는 다른 세력들과 결탁해 입법권을 행정부에 수여하는 수권법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죠. 의회는 제거되고 정부에 무제한의 권리가 부여됐습니다. 동시에 1934년 장검의 밤 사건을 통해 반히틀러 세력은 전부 제거해버립니다. 민주주의는 죽고 경쟁자 없는 절대 권력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7월 14일 정부는 나치당이 유일한 정당이라고 선언합니다. 독일 국방부는 나치당에 흡수되었고요. 대다수 국민들은 앞날을 보지 못한 채 혼란과 분열의 시대가 끝나는 것에 안도했고 행복했습니다. 같은 해 8월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히틀러는 대통령 권한까지 넘겨받죠. 참고로 이건 국민 투표를 통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까지 받으며 1인 지배 총통 국가가 완성되었죠. 절대 권력을 얻은 히틀러는 진짜 독일의 영광을 되찾을 듯 도박수를 자꾸 던졌는데 이게 다 먹혀듭니다. 내부의 반대 의견까지 묵살해버리고 진행한 재무장도 성공시키고 오스트리아 합병까지 단행하죠. 1939년 히틀러는 체코의 본토마저 병합시킵니다. 외교까지 성공해버리자 히틀러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죠. 이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재무장과 히틀러의 행보를 봤을 때 전쟁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히틀러의 다음 타깃은 폴란드였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도박을 성공한 히틀러는 1939년 폴란드 침공을 감행하죠. 폴란드와 동맹조약을 맺은 영국과 프랑스가 즉각 선전포고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저희가 시리즈로 준비해서 한번 쫙 풀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흐름만 보죠. 독일군은 바르샤바를 무너뜨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치고 곧바로 프랑스를 향해 진격합니다. 한 달 만에 파리가 무너졌고 히틀러는 정복자로서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 개선문을 통과하는 짜릿함을 맛봤죠.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히틀러는 동맹국들과 함께 600만 유럽계 유대인들을 제도적으로 탄압하고 조직적으로 죽였습니다. 이를 홀로코스트라 하죠. 히틀러의 유대인 죽이기는 사상적, 정치적으로 봤을 때 히틀러의 반유대주의 사상이 원인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조금 바꾸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죠. 비엔나와 같이 독일에서도 유대인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독일은 전쟁 자금이 필요했죠. 많은 돈을 가졌고 원래 증오의 대상이었고 일반 국민들도 납득할 만한 수탈과 핍박의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실 히틀러가 아니었더라도 유대인은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민족주의로 뭉친 독일에서 인구의 3%를 차지했던 유대인은 경제의 약 40%를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941년 6월 22일 히틀러는 소련 침공 명령을 내립니다. 바르바로사 작전이란 이름이 붙은 히틀러의 소련 침공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작전이었습니다. 153개 사단으로 이루어진 300만 명의 군인, 자동차 60만 대, 전차 3,580대, 비행기 2,740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군했죠. 히틀러는 늦어도 9월 중순이면 모스크바가 함락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보다 2달이나 지체된 10월에 모스크바 공격이 시작되었고 이윽고 매서운 북극의 추위가 닥쳐왔죠. 월동 준비가 안 된 독일군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때 소련이 반격에 나섰죠.
이 무렵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고 유럽을 넘어 미국까지 개입하게 됩니다. 1942년 말에는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루었죠. 이 전투에서 독일군만 40만 명이 죽고 소련도 100만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사상 최악의 격전지였던 스탈린그라드는 이듬해 2월 독일군이 항복함으로써 소련 쪽으로 넘어갔죠. 이 전투에서의 패배로 독일은 소련을 사실상 포기하게 되었고요. 이쯤 모든 전선에서 독일군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반격의 서막이 올랐죠. 1944년 6월 6일 연합국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고 9월에는 서부 전선에서 독일 영토로 연합군이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1945년 1월에는 소련군 부대가 독일 영토에 탱크를 들이밀었죠. 그야말로 사방이 포위된 히틀러는 벙커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하라고 명령했죠. 히틀러는 1930년대 초부터 우리가 몰락한다면 세계의 절반을 함께 몰락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며 세계정복 아니면 절멸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1945년 4월 16일 소련은 250만 병사로 베를린 공략에 나섰고 히틀러는 지하의 벙커 속에서 죽음을 결심합니다. 벙커 속에서 히틀러는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는 33살의 여성 에바 브라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벙커 안에서 조셉 게벨스와 마틴 보호만을 증인으로 두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죠. 그렇게 40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즐기던 두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후 독일은 항복했고 일본만이 끝까지 버티다 핵폭탄에 맞고 2차 세계대전도 끝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비참하고 끔찍한 인생입니다.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저 그런 배경이 좀 불행하고 우울한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모르죠. 앞에서 이야기했듯 2차 세계대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조만간의 시리즈로 총 10시간짜리 영상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화가 지망생에서 독재자가 된 히틀러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